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환경에서 저도 지금 카메라 찍히는 걸 봤는데 너무 뽀샤시하게 이쁘게 잘 나와서 역시 이 장비가 좋구나. 맨날 이 지저분한 그런 공간에서 영상 찍다가 이런 사실 뭐 엄청난 스튜디오는 아니지만 그렇죠. 이 정도만으로도 이런 깔끔한 영상이 나온다는 게 놀랐습니다. 부동산님 사무실도 왠지 좀 정겨운 그런 맛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뭐 그게 나름대로 컨셉이라고 생각하고 찍긴 했는데 이런 영상 나가면 앞으로는 조금 비교돼서 뭐 음향 관련해서도 뭐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더러 계셨고 뭐 영상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좀 더 신경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같이 하실 분은 투미TV의 김재경 소장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미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석 특집으로 갔다가 만난 지 벌써 3년 차인가요? 요번에 3년 차죠. 네, 세 번째나 이렇게 오게 되는데 저번에 영상을 찍으면 분양가 상한제로 얼마 전에 한번 또 만났었잖아요. 진짜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때 얘기하면서도 추석 특집 뭔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부동산님이랑 이제 얘기했었던 거가 사실 그 전에 추석 특집은 항상 뭐 경기 전망이라든지 좀 전반적인 거시적인 그런 것들 얘기를 했었는데 근래 사실 몇 달 전에도 막 2019년도 경기 전망 막 크게 막 3부작 막 이렇게 하고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슈들을 사실 할 만한 것들을 다 해서 뭐 얘기를 했었던 게 좀 원론적인 얘기 하자. 뭐 거창하게 준비하기보다는 추석 때 가족들끼리 편안하게 대화 나눌 수 있을 만한 주제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게 사람들은 왜 부동산 투자에 열광하는가 이런 걸로 되게 얼어있어. 이게 더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 뵙고 추석 특집으로 우리 항상 이 투미TV랑 콜라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추석 특집이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추석에 했고 이번에도 추석 특집으로 추석 때 가서 심심하면 한번 보실 만한 그런 영상을 준비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할 얘기들을 얼추 다 했어.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할까 하다가 사실 지난 주말까지도 머리를 짜냈는데 못 찾았어요. 못 찾아서 그러면 그냥 아무 얘기나 하자. 그런 측면에서 출발한 게 맞고요. 그 아무 얘기가 뭐가 있을까? 좀 기본이 될 만한 얘기들 이런 쪽에서 한번 소재를 찾아보자 해서 사실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왔거든요. 근데 제목은 정했어요. 그게 말씀하신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에 왜 열광할까? 사실 열광할까 얘기도 나왔지만 그 반대 측면의 얘기도 좀 해봤으면 해요. 뭐냐면 이 부동산 관련된 뭐 저희 채널에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된 기사에 보면 이 투기꾼 놈의 새끼들 죽어라.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 열광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자들을 죽이기에 열광하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는 안 된다. 이런 가치관 대립에 대한 문제도 많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된다면 그런 얘기까지도 좀 두서없이 좀 얘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미리 시청자분들한테도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준비한 게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한번 생각해봐서 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냥 타이틀만 해놨는데 좀 이 얘기 아마 다 못할 것 같고요. 정답이 없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정의란 무엇인가 할 때 정답은 없잖아요. 절대적인 보편적 진리가 존재하느냐 이런 것처럼 부동산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상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방송 나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부동산님이 일단 주제부터 일단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람들은 왜 부동산 투자에 열광하느냐를 일단 타이틀로 가져왔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동산 투자에 열광하는 이유는 되게 심플하다고 생각해요.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부동산 투자로 부를 축적했거나 돈을 벌어본 사람이 많아.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쫓아서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중간에 고민하는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뭐 고민은 되게 복잡할 수 있지만 실제 행동 자체는 되게 심플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주식 투자는 내가 무슨 주식을 사야 되나? 샀다 팔았다 등등 산다고 하더라도 이 거래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강제 존버도 잘 어렵고 예, 이제 그런 어떤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되게 따라가기도 쉽고 옆집 아줌마가 어디를 샀는데 돈 좋대 벌었대.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전에 보니까 계속 부동산 투자를 잘했던 것 같은데 그 얘기 살짝 듣고 가서 몰래 이제 그 아파트를 하나 더 가서 사. 그런데 역시나 그 사람의 안목이 맞았어.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들면 오르면 기분 좋고 또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 가치가 받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임대 가격이라고 하는 사용 가치가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레버리지 투자도 되고 그래서 또 임대 가격이 올라주면서 투자금을 일부 회수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좀 쉽고 의사결정까지 힘들 수 있지만 의사결정을 통해서 성공적인 이 결론이 나게 되면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자꾸 하니까 했던 방식으로 사람들이 더 벌고 더 벌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 불패 신화에 따라서 먹어본 사람들이 먹어서 부를 이렇게 차지했던 사람이.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내가 접근하기에는 쉬운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투자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뭐 열광한다는 표현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부동산 투자를 상대적으로 내가 쉽게 가야 될 길이다 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일단 확실하게 접근성이 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주식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일단 이거 먼저 부동산님이 얘기해 주셨던 거 옆집 아줌마가 부동산을 얼마를 벌었어 하다못해 내 사무실에 있는데 여기 김대리가 얼마를 벌었어 이거는 얘기가 쉽게 접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막연하게 뭐 떨어졌다라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주식으로 큰 돈 벌었어라는 사람 얘기를 접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을 없는 사람들도 워낙 많고 근데 부동산은 대부분 쉽게 접근하다 보니까 주변에 들리는 얘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만히 있으면 불안감이 생기는 이유도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사실 부동산 투자에서 누가 돈 벌었어 얘기가 많이 들리지만 지난 하락장에는 부동산 샀다가 망했어 얘기 되게 많았거든요. 절대 그쵸. 사면 안 돼. 이런 얘기가 되게 파다하게 지배했던 시절이 1년, 2년이 아니에요. 수년 그렇게 지속이 됐었고 지금 서울 수도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지금 지방 같은 그쵸, 경우는 지방은 좀 전에 강하죠. 야, 부동산은 투자로 살 게 아니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그 얘기들이 어떤 그런 이 하락의 담론이 부동산 투자를 지배하는 그런 지역들도 있고 그렇죠. 네. 막연하게 좀 부동산에 겁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 보면 애초에 금융위기 때 부동산 불패 신화가 한번 깨졌잖아요. 금융위기 때 하면서 IMF 당분간 때 금융위기 그쵸. 때 2번 깨졌죠. 그때 막 떨어지면서 지금도 너무 거품이다 이제 안 올라간다 이제 부동산 하면 일단 막연하게 아직도 접근을 이제 거부하시는 분들도 그런 실패에 대한 경험 그리고 성공에 대한 경험이 혼재하다 보니까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저는 되게 운명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75년생인데 70년생 형들은 부동산 투자를 은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 말 그대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취업해가지고 조금 돈을 이렇게 벌었던 시절에 자산들 약간 모아놨는데 IMF가 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확 빠지고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안 살 때 부동산 싼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공격적으로 나갔던 사람들은 2000년대 초중반 상승장에서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부를 축적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그 끝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끝물이라기보다는 겨우겨우 이제 2002년 3년 이때 사회에 막 이제 진출하고 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겨우겨우 모은 돈 가지고 어떻게 2000년대 중반에 쫓아가는 그런 세대였고, 이제 저 바로 밑에 세대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저보다 더 비싼 시절에 한 번 더 2006년 7천에 점프한 금액에 접근을 했어야 되는 거니까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 시절에 진입을 했다가 하락장에서 엄청 고생했던 세대들이 많아요. 근데 반대로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2010년, 11년, 12년, 13년 그쵸. 그 시절에 이제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월급 조금씩 모으고 있는 자산 포함해가지고 부동산 가격 지금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세대들, 그러니까 대략 보면 저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 그러니까 지금 한 30대 중반 정도, 이분들이 한 3, 4년 전에 움직였던 경우에 적은 금액으로 투자해가지고 또 이번
상승장에서의 어떤 수익을 엄청나게들 엄청나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무조건 일찍 사는 것도 좋지만 이런 타이밍적인.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데 이 타이밍이 보면 우리가 20대 때 돈이 많은 게 아니라 30대 때 돈이 많은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번 돈 모아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시점이 내 인생에서 나이대별로 나오잖아요. 그 나이대하고 부동산 상승 하락장을 이게 잘 맞아 떨어진 이 상승 하락이라고 하는 건 서울과 지방이 다르게 움직여요. 지금도 보면 지방은 지금 안 좋지만 서울은 좋고 몇 년 전으로 돌아가면 지방은 엄청 그렇죠. 좋았지만 서울은 안 안 좋았잖아요. 좋을 때 예. 지방은 또 돌고. 그러니까 자신의 그 스케줄, 인생 스케줄하고 그 시절의 부동산에 이 스케줄이 잘 맞은 사람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도 또는 서울에서도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고 그걸 엇박나게 잘못한 사람들은 이제 불신용. 그러면서 이제 야 부동산 안 돼. 안 나는 돼. 마이너스의 손인가 봐. 이제 그게 되는 거죠. 남들은 네. 다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데 왜 나는 산 가격에서 그대로지? 막 이런 것들. 그렇죠. 지금 사실 지난 텀에서 뭐 물려가지고 아직 10년이 지난 기간 동안 아직 물려서 못 털고 나오는 맞아요. 걸 들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되게 유명한 분들 중에서도 나 아직도 물려 있다. 아직 지금 구조대가 안 간 거야. 구조대는 이제 투자 결국 구조대라고 하는 개념이 그거거든요. 사람들이 투자의 범위가 확산되는 이유는 뭐냐면 돈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강남이 좋은 건 알죠. 강남 왜 못 사요? 비싸니까. 맞아. 그럼 송파를 가. 송파를 사고 싶은데 송파도 못 사요. 왜? 비싸니까. 강동으로 가고 분당으로 가고 갔다가 그게 이제 용인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 시절 10여 년 전에 10여 년도 아니네. 14년 15년 전에 시절에도 이게 계속 결국 내가 가진 금액에서 어디를 더 갈 수 있을까? 뭔가 투자를 하고 싶은 이 수요들이 계속 확대되면서 지역을 위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면서 움직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재개발이 트렌드가 되니까 그러면 서울만 재개발할 게 아니라 뭐 과천이라든지 지방도 재개발할 뭐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남이라든지. 예, 그렇죠. 수원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뭐 부천이라든가 갔다가 이제 거기에서도 가격이 오르고 나니까 이 돈 갖고는 안 되네. 뭔가 좀 더 하고 싶은데 이 상승장에서 내가 투자 수익을 맛보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그럼 그 당시 안 팔렸던 집들 팔렸어.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구조해주러 가셨는데 이제 물이 싹 빠지고 나니까 이제 구조해주러 오실 분들이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번 텀도 지금 다시 확대되면서 있잖아요. 이 과열이 시작되면 그 과열을 뭘로 알 수 있냐면 규제 지역으로 알 수 있어요. 지금 지난해 8.27 대책 때에도 광명이랑 그렇죠. 광명이랑 하남이 투기과열지구 지정됐죠. 그리고 안양이 이제 조정대상 지역 됐잖아요. 이게 아마 규제가, 그러니까 투자 흐름들이 그렇게 넘어가고 가격이 불안해지면서 규제 지역이 확대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확대되면 사람들이 그 확대를 피해서 또 비규제 지역이면서 뭔가 수요가 올만한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구조대가 가지고 구조대란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구조대란 것 자체가 나는 물렸는데 우리 비트코인 항상 보면 나 물려 있으니까 빨리 와라. 사실 제로섬이나 다름없는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 뭐 리플 40층 구조대 뭐 45층에 있어요. 지금 몇 층이지? 지금 10층 되나? 비트코인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사실 아이러니한 것 중 하나가 가격 올라가는 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올라가요. 이런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맨 퍼지고 이제 부동산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너무 비싸니까 내가 갈 수 있는 금액대에서 좀 여긴 괜찮은 것 같아 하면서 쭉 뒤늦게 올라가는데 빠지는 거는 제일 먼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빠지고 나면 여기도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해 주세요. 집 있어요. 여기 어디라고 지역 얘기하냐. 여기 좀 투자해 주세요. 나 얼마에 물렸는데 빼주세요. 막 이게 선택지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치 피라미드처럼 딱 그러니까 좋은데 하면 뭐 강남구, 서초구 이런 식으로 딱 가지만 가격대가 예를 들어서 가격대가 밑으로 내려와서 내가 3억에 30평형대 아파트를 봐야겠다. 2억 5천만 원, 2억에 30평형대 아파트를 봐야겠다라고 하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은 범위를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지역 수요들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지역에는 그렇게 투자 수요들이나 이런 게 안 만들어지면 그냥 실수요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그런 데서는 전세 가격이 되게 중요하고 사실 그런 지역을 많이
연구하고 접근해서 이 지역은 수요와 공급이 부족해서 뭐 불안할 거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움직이는 분들이 갭 투자자들, 뭐 이거 전국구 갭 투자 전문가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하셨던 거죠. 근데 그게 판단이 잘못되면 지금도 물려 있는 분들 많고 그 전세 부분 잘못 판단하면 고용 부분이 흔들려서 그 지역의 전세 가격들 흔들려 버리면 지금 문제되는 뭐 지금 세입자들 보증금 못 돌려주고 전세 가격도 빠지면서 뭐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갭 투자 얘기하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우리 왜 부동산에 열광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부동산님이 얘기했었던 거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접근성이 쉬워서라고 정리해볼 수 주변에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로 돈 벌어본 사람들을 많이 봤고 저거는 내가 따라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어렵지 않아서 그렇게 이제 좀 많이 하지 않았나? 예. 그렇죠. 예. 뭐 내가 투자를 할 때 주식도 하려면 좀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금도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외화는 사실 더 어렵고 그러니까 사실 만만한 게 부동산이다. 그리고 실물 자산 했을 때 그렇게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해 볼게 방금 갭 투자 얘기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면 갭 투자라고 했을 때 사실 갭 투자가 지금 지방만 사람들이 뭐 소액으로 투자 막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부동산님 얘기했었던 것 중에 공감했었던 것 중 하나가 타이밍이다. 이거가 시기가 맞아야 된다라는 것도 공감했었던 게 뭐 강남은 말도 안 해요. 강남 아니라 마용성 이런 데들도 뭐 완전 신축까지는 아니더라도 20년 차 된 아파트들 한 11년도 막 12년도 이때만 해도 몇 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았거든요. 전세가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산 사람들은 진짜 내 돈 저희가 극단적으로는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의 아파트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 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 식으로 산 사람들은 진짜 떼돈 벌었죠. 내 돈 그 뭐예요? 오히려 2년 텀 지나면 전세 가격이 오히려 돈을 더 회수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었는데 자,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 타이밍도 타이밍인데 사실 타이밍은 이미 지났잖아요. 이 얘기하긴 뭐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할 시기는 지금 절대 아니죠. 네, 지금 갭 투자를 벌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또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이 왜 전세라는 개념으로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느냐? 특히 부동산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는 당장 저 같은 경우는 주식에 별 관심이 없어요. 주식 가격이 뭐 올라갔다 떨어졌다 할 때 이제 기사로서 접근을 하지 당장 실시간으로 어디 뭐 어떤 주식이 막 어떻게 폭락을 했대 어디 뭐 상승했대 막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어디가 올랐다 떨어졌다 막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열심히 반응을 해요. 그게 제 생각엔 이래요. 일상적에서 피할 수 없는 재산 중 하나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위식주 중 하나잖아요. 일단 주예요, 주. 뭐 먹고 입고 이건 그렇다 치지만 내가 부동산을 싫다라고 해서 거주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길거리에서 텐트 치고 살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내가 막상 부동산 투자적인 마인드 접근을 안 하더라도 일단 살 곳은 필요해요. 하다못해 전세든 월세든 살아야 되는데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떠올랐냐면 전세가율 얘기할 때 전세 가격이 왜 계속 올라가느냐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서도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꼭 살아야 되다 보니까 나는 집이 필요해. 근데 집은 누가 공급해줘요? 이 전세 누가 공급해줄까요? 1주택자가 전세를 공급해줄 수 있을까요? 1주택자도 주죠. 어떻게 주냐면 줄 수도 있겠죠. 내 집 전세 주고 나도 전세 살면 그때는 주지. 근데 일반적으로 다주택자들이 민간 임대 사업자라고 할 수 있긴 하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투자자들이 들고 있는 물건이 뭐 임대주택 공급 채널이 그쵸. 되긴 하는 거죠. 사실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주택자가 무조건 악의 축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 다주택자들이 공급을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사실 외국과 다르게 민간 임대주택의 비율이 절대적이에요. 한 80%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이 다주택자들이 전세를 안 내준다라고 하면 그럼 내 전세에 갈 집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재현됐냐면 전세가율을 보시면 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금융위기가 터지고서 부동산이 이제 더 이상 투자로서 접근을 한동안 안 했었잖아요. 이제 부동산을 아무도 안 살려고 해. 근데 내 돈이 있으면 집을 샀는데 떨어지는데 뭐하러 사요? 전세를 가지.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가. 근데 사람들은 매수를 안 하려고 하고 오히려 집을 다주택자도 들고 있으면 오히려 마이너스니까 빨리 팔려고만 하지 전세 한가롭게 전세 놓으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 공급은 줄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전세 가율이 계속 늘어나서
그때 당시 어떤 기사도 있었냐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아진 거죠. 예를 들어 그렇죠. 매매가 5억인데 전세가 3억 하다가 매매가 5억인데 전세가 3억 5천, 4억 매매 가격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율이 육박하고 올라갔었다. 당시 기사는 어떤 기사까지 있었냐면 역전세라고 해가지고 매매 가격이 5억인데 전세는 5억 천에 나오는 거야. 그래도 합리적인 선택이죠. 왜냐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난 5억 천은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물론 깡통 전세라서 이거에 대한 리스크는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사는 것보단 낫다라고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부동산에 대한 경기 흐름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같이 갭 투자 얘기하다 보니까 떠올랐습니다. 그럼 전세 같은 경우도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요즘 다시 전세가율이 뭐 내려간다, 뭐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는? 전세요? 네, 잘 모르겠는데. 전세요? 오늘도 모 경제신문사에서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해서 인터뷰 뭐 설문 보냈는데 난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어떻게 알아? 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래도 이제 답변을 하긴 했죠. 전세 시장 어떻게 될 거냐. 뭐 좀 물리적으로 보면 뭐 강동구 이런 데들은 움직일 것 같고, 거기는 좀 조정 받을 그렇겠죠. 것 워낙 같고, 많으니까.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물량들 없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냥 보합 정도 아닐까. 뭐 크게 오를 이유도 없고, 뭐 그냥 보합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올랐으면 좋겠어요. 전세금 좀 올려받아야 주머니에 전세금 좀. 돈이 있고 그 돈이 좀 있어야 앞으로 올 불경기 이런 거에 대비해서. 근데 이게 또 전세금 올랐다가 또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좀 전에 얘기하신 부분 맞물려서 내가 치고 들어갈까 말까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조금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랑 유럽이랑 금융위기 오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다 금리를 내고 그 다음에 돈을 양적 그쵸, 완화를 양적 돈을 완화. 찍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결국 그 영향 하에서 그러니까 저금리가 계속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저금리를 강제적으로 전 세계가 똘똘 뭉쳐가지고 저금리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금리가 되게 만성화되니까 대출이 무서워지지 않게 됐어요, 사람들이. 옛날에 저 금리 7% 8%까지 썼었다니까요, 대출. 저희 부모님 세대는 20% IMF 때는 그러니까 고금리 시절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금리는 말이 안 되는 금리예요. 그러니까 대출 이자가 한 큰 돈을 3.7, 빌리는데도 2점 몇? 크게 무서워하지 않는 거. 이자만 따져서는 이제 원금 상환 들어가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원금 상환도 옛날에는 3년 만기 대출 뭐 10년 뭐 이런 식이었다라고 하면 요새는 다 20년 30년으로 늘리니까 원금 금액도 줄고 이자도 줄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안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전 세계적인 이런 경기 흐름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전세 가격이 좀 전에 얘기하셨던 전세가가 그렇게 막 치고 올라왔던 게 전세 물건은 없고 그러니까 매매가는 안 오를 것 같으니까 전세가가 올랐다고 하지만 저는 전세자금 대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해요. 전세자금 대출을 이런 없던 상품을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서 원래는 전세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게 대출을 할 수 없는 상품이에요. 근데 그거 떼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증을 해주겠다. 붙어버리니까 그거 담보로 이제 은행들이 대출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상대적으로 월세보다 싸고, 그러니까 그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금 올려주고 가는 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었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이렇게 막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충분히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공포는 뭐냐면 좀 전에 지금 사실 전세자금 대출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전세에도 어느 정도 버블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세는 버블이 없다. 철저하게 현재 가치에 기반한 게 전세금이다라는 게 맞았다라고 하면 전세 자금에도 대출이 들어갈 수 있는 시점부터 전 전세에도 버블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걱정되는 건 그런 거죠. 뭔가 다른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전세가 다시 내가 그러면 이제 나도 지금 내가 괜히 갭 투자자들 이 사람들은 문제예요. 이 투기지. 나도 그 위치에 설 수가 있는 거야. 막상 전세자금 받아가지고 딴 데 다 썼는데 돌려줄 수 없게 되고 그런 충격에 따라 전세 가격 빠지면 내가 나쁜 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충격을 줄일 수 있을 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가계부채, 그러니까 이 전세금도 일종의 부채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자산을 가져가야 되는 포지션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얘기
듣다 보니까 확실히 맞는 말인 것 중 하나가 부동산을 구할 때, 전세라고 할게요. 전세를 구할 때 사실 자기가 전세 금액이 다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전세 금액이 5억이다, 6억이다 할 때 5억, 6억 탁탁 꽂아주는 게 아니라 내 돈은 사실 1억밖에 없어. 근데 4억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요. 근데 그게 1억의 월세 얼마 하는 것보다 훨씬 싸니까.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하니까 그쵸. 그렇게 간 거죠.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사실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갭 투자자들 입장에서 투자 금액이 뭐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사려고 하니까 예전에는 뭐 한 3억으로 됐는데 지금은 매매 가격이 너무 올라오고 전세 가격과 차이가 벌어지면서 뭐 마용성 이런 데를 투자하려고 해도 그냥 5억, 6억 돈은 그냥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이 차이를 줄여주면 매매 가격이 투자하기 접근성이 좋아지면 다시 올라가고 이게 딜레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항상 부동산 가격 올라간다라고만 얘기하니까 비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좀 진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펼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전세 자금 대출을 없애버려야 돼요. 지금 전세자금 대출 축소는 이미 지금 작년 9.13 대책에서 나와서 이미 일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이 뭐 10억, 20억, 30억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실질적으로 전세 가격을 밀어 올리는 데 작동하는 지역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이미. 왜냐하면 전세자금 대출이 절대 가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어디 전세자금 대출을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기금거 갖다 쓰면 금액이 많이 작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자체 상품들 이런 거 쓰면 그것도 제한이 있잖아요. 전세 보증해주는 금액 맞아요. 자체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이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서 뭐 지역에 따라 차별화돼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사실 전세를 건드려야지 전세 가격이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내가 돌려줘야 되는 돈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매 가격도 같이 흔들릴 수가 있단 흔들릴 말이죠. 수 있죠. 왜 또 그러냐면 지금은 그러니까 예전에 금융위기 시절 이후에는 대출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나 전세 그냥 안 살래요. 돈 빼주세요. 전세 가격이 움직이거나 전세 빼주세요 하면 전세금 반환 대출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반환해주기 위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LTV 꽉 묵혀 있잖아요. 그래서 반환해줄 대출이 안 나. 기존에 대출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분쟁들이 발생. 그러니까 전세 빼면 전세로 기리가에 해야 돼. 기리가에 썼는데. 네. 아무튼 그런 지금 자금이 되게 금융이 꽉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숨통이 되게 쪼이는 지금 상황이죠. 유주택자는 대출을 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생활 안정자금 해가지고 1억 받을 수 있는 거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전세금을 내보낼 때 근데 그것도 조건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세입자가 전세 내보내달라고 하는데 전세금 주기 때문에 대출 받을게요. 이게 안 되고 집주인이 거기 입주할 때만 될 수 있고요. 그것도 내가 주택이 이거 하나밖에 없을 때 2주택자는 또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갖다가 좀 되게 타이트하기 때문에 진짜 전세 자금 대출 딱 건드린다, 전세 가격이 흔들린다 라고 하면 부동산 가격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결론이 도출이 돼요. 반대로 전세를 갖다 계속 이대로 냅두면 사실 부동산 가격 가만히 있다가 전세 가격이 쭉 올라가서 다시 밀어내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되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전세를 건들긴 건드려야 되는데 사실 쉽지가 않죠. 근데 옛날처럼 전세가 대비 매매가 비율이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버블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예전에는 매매가가 8억인데 전세가가 6억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6억 하던 애들이 전세 6억 5천 7억 되는데 매가는 지금 12억 13억으로 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금 5천만 원 떨어진다. 지금 여기에서 전세금 5천 1억 빠진다라고 해서 매매가가 엄청나게 밑으로 내려올 만한 상황이냐, 또 그런 집들이 얼마나 많을 것이냐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게 뭐 전세 가격 1억 빠졌다고 매매 가격 1억 빠지고 이런 거는 단순하게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흔들릴 때 그런 거랑 또 일단 접근성이 더 높아지긴 하겠죠. 투자에 대한 허들. 우리가 그 전에 지금도 투자 금액 마용성 신축 들어가면 한 6억 돈 들어갔는데 이제 앞으로는 7억 8억 들어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지니까 더 올라갈 수 있는 설령 떨어지진 않더라도 올라갈 때 한계가 좀 더 그렇죠. 그러니까 생긴 그 하겠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전세 가격이 5천일억 빠지면 매매가가 5천일억 빠진다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매매가 5천일억 빠지는 거는 지금 사실 다른 사유에 의해서도 그 정도의 출렁임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옵션 중에 하나는 반대로 지금 전세가가 더 올라가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거나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매매가가 이걸 딛고 더 치고 올라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갭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네, 그렇게 지금 봐야죠. 지금 사실상 전세를 좀 잡아야 된다라고는 생각하는데 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것 중 하나가 집값을 잡으라고 했더니 왜 무주택자인 우리를 공격해라는 마인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강력하게 하려면 전국적으로 아예 전세자금 대출이란 상품을 아예 못 만들게 해라 이런 극약 처방까지 해야지 실질적인 타격이 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걸 하는 목적이 뭐예요? 전세 가격을 붙잡아서 매매 매매 가격을 잡아라? 그렇죠. 그건 좀 나는 그래. 그거는 너무 프로파간다 아닌가? 네. 뭐 사실 더한 네. 것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일단은 뭐 진짜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는 정책을 만약에 무조건적으로 뭐 여러 정책들 펼치잖아요. 근데 사실 뭘 펼쳐도 효과 없다라는 얘기들 사실 제가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저기 김재경 소장이라는 사람은 정부가 뭘 하더라도 맨날 효과가 없다라고만 얘기하고 상승론자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떨어뜨리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아예 제한해 버린다. 그러면 내가 순수하게 돈이 2억이 있어서 가든가 아니면 1억에 얼마 월세로 가든가 이렇게 가게 되면 집을 살 생각이 없는 임차인들이 그걸 받아들이겠냐고. 왜 이게 사실 전세자금 대출 걷어내면 월세 시대로의 전환이 급격하게 그쵸. 이행이 되는 건데 좋은 집에는 살고 싶은데 그 전세금은 낼 돈은 없어. 그럼 월세 살아야지. 그럼 월세 시대로 가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나 월세 내고 사는 건 별로야. 저도 되게 부담 될 텐데. 그게 뭐 이게 딱 재밌는 것 중 하나예요. 전 세계적으로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얘기는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전세라는 제도가 존속할 수 있는 거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해보면 매매 가격이 상승이 전제로 돼 있을 때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예전처럼 뭐 고금리일 때면 뭐 얘기가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전세 금액 5억을 받았어도 이걸로 금리가 얼마 안 되면 사실 받아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이 전세를 뭐하러 받아? 월세를 꾸준히 받는 건 내 돈인데 전세는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자도 그렇게 안 돼. 그러면 전세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하냐? 갭 투자자들이 내가 레버리지를 극단으로 내가 대출을 받는 거랑 비교했을 때 전세가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전세를 놓고 매매가격이 상승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세를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전세를 놓을 의미가 없어지고 그게 사실 전세를 존속시키냐 아니면 부동산 가격을 잡느냐 둘 중 하나를 일단은 해야 되는 건데 가면 갈수록 전세라는 제도는 없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도 금리가 워낙 낮아지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전제로 가는데 진짜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작겠다라고 하면 전세가 없어지겠죠. 난 모르겠어. 왜냐하면 부동산 경제라고 하는 건 생물과 같아서 그때 지금도 사실 전세를 쓰는 이유는 집값이 올라갈 거 사실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전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돈이 없어서. 규제에 따라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결국은 전세로 회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이 정책이 개입이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시장에서만 움직인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항상 부동산 시장은 정책이 많이 개입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 정책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회피 방식으로도 전세가 계속 좀 활용이 되지 않을까. 또 시장이 안 좋아지면 또 다른 의미로 전세 왜 놔? 월세 놔야지. 이제 그런 식으로 갔다. 그때 대출 받아서 월세 받고 있다가 또 다시 시장이 안 좋아지고 규제 생기면 대출 상환하고 전세 받아가고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또 대응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네. 또 아이러니한 것 중 하나는 전세기가 나왔으니까 마저 얘기하자면 우리나라가 부동산 가격 비싸다는 얘기는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OECD 통계를 보면 우리 PIR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사실 밑에 구간에 항상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RIR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소득 대비 이제 렌트 비용 이런 거 얘기했었을 때
이런 것도 그렇게까지 높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월세만 놓고 보면 알아요. 월세가 지금 매매 가격이랑 전세 가격 엄청나게 올랐는데 월세 가격은 금융위기 이전이나 이후나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많이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게 월세로만 놓고 보면 왜 이렇게 안 올랐지? 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월세로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거 비용이 그렇게까지 부담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기도 해요. 월세를 올리려고 했더니 전세랑 비교해 보니까 전세가 훨씬 유리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세로 가는 거예요. 월세를 또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월세 가고 싶어 하지 않고. 근데 별로 얘기가 재미없는 것 같아. 그래요?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 새끼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졸라 재미없네. 그러실 것 같아.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해보고 이 얘기는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또 싫어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왜 싫어하느냐? 부동산 투자를 악으로 규정하는 그쵸. 이유. 근데 그거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얘기인데 나를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집값이 오르면 결과적으로 임대 가격도 매매가에 수렴해서,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이 집을 얼마 주고 샀는데, 또는 내가 이 건물을 얼마 주고 샀는데, 내가 이 부동산을 얼마 주고 샀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만큼은 임대료가 나와줘야 내가 그래야 세금도 내고 한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걸 회수하려고 하잖아요. 이 조세 전가라고 하고 결국 투자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은 세입자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임대료가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오른 집값은 대부분의 사람한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하나 갖고 있는 사람도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고, 안 갖고 있는 분들, 지금 무주택자 비율이 뭐 한 40~50% 되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오른 부동산 가격들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소득 수준에 비해서 이게 살 수 있는 집값이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결국 근로노동의 의욕도 만들어지지 않고, 뭐 지금 사회에 나와서 이 돈 벌어서 이거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이걸로 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런 생각도 할 수 없게끔 부동산 가격이 올라있던 건 이 사회가 망조가는 거다. 이 사회가 문제가 있는 거다. 라고 이제 비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얘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를 반대로 보면 근데 자본주의라는 게 그렇잖아요. 결국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유리하게 싸울 수 있는 판인 거고, 이게 결국은 나는 저 위에 자본을 축적해서 저 위에 올라갈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사회에 많아지고, 그 다음에 많은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 위에 극단에 가서 있고, 그게 계속 벌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저 단계로 넘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중산층 문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되면 저는 자본주의가 붕괴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집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악의적으로 댓글 다는 분들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나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한은 이렇게 결국 갖고 시작한 희소가치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지역들 부동산 양극화가 만들어지고 소득의 양극화가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까 뭐 얘기하신 내용 중에서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싸다라고 얘기하죠. 외국은 더 심각하다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황, 그러니까 집값이 이렇게 양극화되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하나의 현실이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올바르게 정책을 폈느냐, 그러니까 효과적인 정책을 썼느냐, 아니면 부작용을 심화시키는 정책을 썼느냐, 이런 문제는 차지하고, 뭐 그런 문제도 영향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얘기가 좀 그런데 그 불만도 이해가 되고, 그러나 그 불만에 따라서 경제는 돌아가지 않는다. 또는 부동산 시장은 이게 당위적으로 우리가 한 달에 월급 얼마 받아가지고 저 집을 살 수 없는데 그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는 다르게 움직인다는. 왜 우리는 미국을 못 따라잡아요? 우리도 열심히 일하는데 가서 따져 미국에? 야, 니들은 나만큼 열심히 일하고 근무 시간도 적은데 니들은 왜 이렇게 월급 많아? 왜 우리보다 부자야? 뭐 그런
세상은 불공평하다니까요. 아니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들은 뭐 매장량도 많고 인구도 적어가지고 걔네들은 별로 일도 안 하고 복지도 좋고. 복지도 좋고 뭐 세금 많이 낸다고 하지만 불평등한 거야 그 나라랑 우리나라랑 어떻게 좀 그런 거지. 모든 주제가 사실 일맥상통으로 되는 것 같아요. 접근성이 좋다라는 것도 사람들이 비판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보는 게 너무 나는 오히려 뭐 금값이 예를 들어 지금 금값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금값이 엄청 올랐다라고 해가지고 막 상대적 박탈감 느끼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금에 투자한 사람들은 되게 일부 중 하나지 그 자산 가치에 막 그렇게 금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올랐나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는데 오히려 내가 전세 계속 산다. 내가 평생 전세 산다. 전세는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냥 월세로 얘기할게요. 월세 가격은 사실 큰 변동 없었다는 얘기했잖아요. 내가 계속 월세 살아. 나한테 특별하게 뭐 상황이 달라진 건 없지만 괜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들이 너무 많이 벌고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 훨씬 더 크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비판의 시각으로 보는 게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영향이 있겠죠. 또 이번에 추석 특집이잖아요. 추석 때 이제 가족들끼리 만나가지고 분명 또 부동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야 여기 옆집 누구는 집 사서 돈 벌었대더라. 너는 왜 아직도 전세 사냐?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싸움 나는 거죠. 근데 요번에는 좀 그런 얘기하기엔 지겹지 않을까? 지금 한 몇 년간 얘기들이 많이 있고 요새 근데 사실 좀 약간 주춤하지 않나요? 요즘 들어서? 안 그러세요? 아니요. 지금 아파트 오히려 재개발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전처럼 쉽게 거래는 안 돼도 그 거래는 꾸준히 되고요. 아파트는 오히려 아파트는 9.13 대책 이전 가격들 넘으면서 막 거래가 지금 막 저 요새 약간 조금 주춤한 많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꾸준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랑 같이 얘기하면서 17년도 때 파리 부동산 대책 나왔었고 18년도에 9.13 대책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추석 지나고서 좀 뭔가 대책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시장 상황 봐서 나오겠지. 그렇죠. 그런데 좀 어떤 식으로 보세요? 대책이 나오면 좀 뭐 잡힐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희망하는 건 그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사실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대책 8.12 대책 뭐 8월 10일 날 그거 내용 나오고 나서 조금 시장이 안정화되는 모양새가 아닌가 좀 사실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거 봐가면서 지금 일단 볼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다시 불안해지면 또 뭐 가을에도 대책이 나오겠죠. 네.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뭔진 모르겠지만 네, 사실 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제가 상상했던 범위를 초과해서 나왔기 때문에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이 정도까지 할 거라고는. 그래서 이제 그 핵심 그거죠. 우리가 왜 부동산에 열광하느냐를 얘기했었고 지금은 사람들이 왜 그럼 부동산 맨날 막 적폐다, 투기 세력분들 막 이렇게 하면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서 뭐 네이버 댓글 보면 되게 재밌어요. 막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 빨리 집권 이전 가격으로 돌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럼 정책을 또 내놔요. 그러면 정책을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집값 더 안정시키기 위해서 내놓을 거 아니에요? 집값이 안정될까요? 모르죠. 사실 방향성은 똑같아요. 이 정권이 사실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죠. 얼마나 세게 나올지, 진짜 막말로 전세를 건드려 버릴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겠지만 사실 방향성 자체는 현 정권 트렌드는 뭐냐? 다주택자들을 억제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양극화를 사실 불러오는 거란 얘기는 예전부터 많이 했었어요. 내가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데 집을 다주택자를 유지하지 말래. 세금도 더 내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냥 상관없어라고 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불안해서 파는 사람들도 나올 텐데 그럼 지방부터 정리하고 경기도 정리하고 서울 여러 채 있어 서울 외곽 정리하고 중심지 있는 데들 가지고 간다.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이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거고 똑같은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아파트만 미친 듯이 올랐지 5억 뛰고 10억 뛰고 할 동안 그렇게 많이 안 올랐거든요. 빌라 같은 경우는 서울이라고 다 올라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적인 그 상품별 양극화도 훨씬 더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막연하게 계속
지켜볼 수 있는 거냐? 사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이 문제야라고 하면서 다주택자를 계속 억제를 해요. 그렇게 생긴 결과가 이렇게 되고, 그럼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너네 빌라 봐봐, 빌라는 아직도 싸잖아, 빌라 사러,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높으신 분들의 마인드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 결과를 만약에 예측했다라고 하고서도 추진했다라고 하면 야 어차피 이런 거죠. 우리가 연봉이 1억이라고 칠게요. 그럼 한 1년 실수령액 뭐 4대 보험 떼고 세금 떼고 하면 한 7천 얼마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한 얼마 정도 저축할 수 있을까요? 한 절반? 저축한다 해도 뭐 한 3천 얼마? 저축하겠죠? 그거 1억 모으는 게 사실 우리가 계속 몇 억 이렇게 얘기했지만 1억이 엄청 큰 돈이란 말이에요. 서울에 사실 정상적인 맞벌이라고 하고 고소득 전문직이라고 하더라도 집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서울 집은 너네 능력으로는 부모님이 해주지 않는 이상은 못 사. 그럼 현실적으로 너 서울 집값을 잡는 건 불가능하니까 뭐 경기도 집값을 잡겠다, 지방 집값을 잡겠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집값은 계속 올라갔다라고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앞에서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서울 수도권 집값이 올라간 거지, 경기도만 해도 지금 집값 눌려있는 데들이 있고 지방은 떨어지고,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내가 저소득이다라고 했을 때 지방 가서 사기는 더 좋아지는 세상 아닐까? 라고 만약에 생각하고 정책을 펼친다. 진짜 어떻게 생각을 펼쳤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오히려 소득 수준 낮으신 분들한테는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난 뭔 소린지 모르겠어. 네, 좀 전에 하신 말씀은 이게 사실 그거는 부작용이라고 봐야지, 정부가 서울에 있는 누적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 지방 가서 부동산 사라 그런 목적을 의도해서 정책을 폈다라고 하는 건 그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혹여나 그런 얘기도 한 거죠. 이게 네. 정부가 네. 진짜 내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이런 정책을 펼쳤으면 사실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목적성 자체가 서울 잡는 게 아니라 지방을 잡는 게 목적이었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이제 반론을 조금 제기하면 지금 이제 작동을 하고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도소득세 중과가, 이 규제 지역 안에서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매물 출회를 못하게끔 하면서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팔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물건이 안 나오고 여전히 사고 싶은 수요는 있으니까 그 오른 가격에 나와 있는 물건들도 받아 먹어주면, 그러니까 공급이 축소되고 수요는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일종의 부작용, 비정상적인 그런 지금 시장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에는 동의하시죠? 그렇죠. 예. 근데 반대로 또 뭐냐면 저 같은 다주택자는 집을 더 살 생각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살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은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집값이 더 올라갈 만한 여지가 없는 수준까지 온다 생각하면, 그러니까 저는 더 살 생각이 없고 저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사실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주변에 서울을 살려고 안 하고 규제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을 다니면서 공격적으로 보는 분들은 보고 계시고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저도 만약에 앞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전혀 다른 비규제 지역 쪽의 부동산을 살까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인 거고, 그래서 결국 그럼 서울 안에만 놓고 보면 이런 기존의 유주택자들이 부동산을 더 사기 위해서 진입을 안 한다, 더 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사야지라고 맘먹었던 사람들 중에서 살 만큼 사고 이제 지금 남아있는 마지막 수요들, 이 수요가 가라앉는 시점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부동산 가격이 이게 물건이 없으면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살 사람도 돈이 있어야 사죠. 그렇죠. 근데 살 사람의 돈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돈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집값이 적정 가치보다 너무 부풀려져서 많이 가격이 비싸지거나, 또는 지금 이제 그걸 갖다가 최대한 막으려고 또 대출도 엄청나게 제한적으로만 해주고 있잖아요. 이미 그 과정에서 나는 포기했어라고 지금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정부가 의도한 방향은 저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기존에 집을 판 사람들이,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주는 정책이, 특단의 물건을 내놓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주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물어본 분도 계신데 저는 되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생각합니다. 저도. 네,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를 완화를 해준대, 아싸 나 그러면
준 거 안 돼서 20% 세율 더 안 받아서 팔면 나는 그러면 이 집을 지금 팔면 일반 세율로 팔면 이만큼 돈이 더 들어오네 라고 해서 제가 그 주머니에 돈을 차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갖고 뭐 하겠어요? 또 다시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생각을 제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 보면 와 저거 해놨더니 또 이놈들이 돈 갖고 와서 또 다시 시장의 다른 지역에 풍선 효과처럼 가네, 이런 거를 걱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쉽게 못 건드릴 거예요. 예. 저한테도 많이들 물어봐요. 이게 정부가 이렇게 막 규제를 꽉 막아 놓으면 좀 완화하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저는 그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거를 떠나서 정부가 봤을 때 이게 시장이 왜곡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다주택자 억제 정책, 방금 양도세 중과를 예를 들면 이게 오히려 지방을 더 죽이는 정책 중 하나가 되거든요. 뭐냐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집을 팔 때 2주택자는 플러스 10, 3주택자는 플러스 20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지방에 있는 집을 팔 때는 중과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까지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방에는 규제가 없으니까 샀다 팔았다 자유로워, 너네 하던가 말던가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다주택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양도세를 최대한 줄이는 스탠스로 간다라고 하면, 왜냐면 뭐 지방에 있는 집도 세 채가 있으면 종부세 중과가 붙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주택수를 줄이려고 해. 그러면 어디를 먼저 파느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주택을 먼저 팔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세 채를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서울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 플러스 20인데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주택을 팔면 일반 세율로 팔고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면 플러스 10만 되니까, 그죠? 이게 오히려 더 지방 집을 먼저 처분하게 되는 요건들이 되게 그러니까 그게 된다는 부작용이지 의도한 방향이라고 해석하는 거는 위대한 방향이라고는 안 했었고요. 예, 그치, 그거 약간 그렇죠. 이제 그리고 그래서 결국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 시장이 그렇게 어느 시점이 되면 가격 때문에 그렇든 어떻든 간에 좀 멈춰서는 시점. 버블은 어느 시점이 되면 터지거나 또는 이제 변곡점이란 건 다시 오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나면 또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부동산님이 정책을 펼친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지금 뭐 다주택자 억제 정책 하니까 지방이 막 원래 사실 서울을 때리려고 했다라고 생각할게요. 일단 그렇게 믿어야지. 서울을 때리려고 했더니 지방이 하고 쓰러진 거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서울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싶어. 그럼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내가 그러니까 뭐 저는 관심도 없고 제가 그런 정책, 그러니까 제가 그런 자리에 없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네? 이게 되게 힘든 자리라니까요. 아무나 못 앉는 자리고, 왜냐하면 이게 결국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맞아서 그 정책이 잘 작동해서 피해자가 덜 나오는 좋은 정책이 돼야 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그런 자리에 갈 생각도 없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도 안 하잖아. 이렇게 정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안 하잖아. 충분히 결국 정부가 의도했던 어떤 정책의 방향도 가고자 했던 방향이 있어. 부작용이 지금 커서 문제인 거지. 만약에 저보고 하라고 했다면 다른 방향으로 했겠지만 지금 하는 식으로 이렇게 규제를 가는 형태로는 안 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시장 방향하고는 좀 다른 방향이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그럼 일단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자면 그래, 제 얘기를 그렇죠. 해봐요. 나 물어보지 말고. 만약에 진짜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면 사실 거래세를 좀 낮추고요. 뭐 취득세라든지 양도세 이런 걸 좀 낮추고 보유세를 엄청나게 높여야 되겠죠. 사실 외국 예를 많이 들면서 외국의 뭐 보유세를 얘기하면서 보유세 높이라고 하는데 외국은 거래세가 되게 낮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보유세를 높이면서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애국자가 되게끔. 근데 그것도 말이 맞아요? 안 돼. 왜 말이 안 되냐면 미국은 부동산 가격 안정됐어요. 보유세 높다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게 보유세를 높인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아. 투기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욕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상황에 맞춰서 또 움직이는 거야.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은 부동산 가격이 안 불어나냐고. 보유세 뭐 갖고 자기가 매입한 가격의 1%를 매년 보유세로 낸다라고 하지만 거기도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보유세를 올린다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효과적으로 보유세를 늘리고 이런 부분들은 전에 심경 교수님이랑 얘기할 때 일시적인 충격일 가능성, 일시적으로 충격만 주고 그거에 따라 가격이 움직이고 나면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수요에 그렇죠. 의해서 다시 가격은 움직이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할 거라고 하는데 해외 사례를 보니까 그렇겠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됩니다. 따지면 예. 전세도 똑같아요. 예. 전세가 외국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뭐 걔네들은 뭐 거의 주택 매매 금액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동원해도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그게 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하나는 좀 그거죠. 이걸로 집값을 완전히 때려잡는다가 아니라 좀 우리가 정부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일단 충격을 줘서 꺾는 건데 꺾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거를 얘기할 때 또 다른 거는 좀 희소성을 완화시켜야 된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전 아니고 좀 전에 얘기하는 도중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사실 집값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서울이고 서울 내에서도 아파트가 올라간 거지 다른 기타 뭐 빌라라든지 이런 상품들은 많이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사람들이 일단 선호하는 주거 형태의 모습 자체가 일단은 서울에 괜찮은데 아파트를 일단 원한다는 건데, 그럼 그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고 그것들 특히 또 강남을 사람들이 선호하잖아요. 그럼 강남을 왜 선호를 할까?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생각해 보면서 강북에도 그렇게 좀 주거 형태가 괜찮게끔 뭐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뭐 재개발들 다 막아내고 이런 게 오히려 사실 방향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과연 될 것인가? 빌라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전 되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일단은 도로 자체를 못 넓히고 주차가 안 되고 계속 그런 상태에서 뭐 아무리 집을 좀 괜찮게 좀 거주하기 괜찮게 또 뭐 공공시설 좀 넣어준다 하더라도 뭐 신혼부부가 거기 들어가서 살 것이냐? 라고 하면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살기 좋게끔 사람들이 살고 하자 하는 집들을 많이 넓혀놔야 그게 되는 거고, 사실 뭐 성동구도 많이 올라간 것 중 하나가 예전에 10년 전에 그렇게 꾸질꾸질하게 있었을 때는 아무도 아무리 위치는 계속 그대로였어도 안 넘어갔었던 게 재개발들 쭉 진행되고 나니까 강남 사람들이 보기에 위치는 가까운데 아파트가 좀 괜찮네 하면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어쩌면 좀 희소성을 좀 완화시키는 정책, 다른 데들도 계속 개발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하지 않냐? 내용이 결국 양질의 주택을 좋은 지역에 분양용 주택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런 정책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정부가 진행한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분양형 주택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오히려 임대형 주택으로 가야지 그게 주거 안정이 되지. 예를 들어 세곡동 내곡동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불안하다며. 불안한 걸 막기 위해서는 그런 주택 공급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급을 하되 응. 일단은 그거죠. 일단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일단 재개발을 전면적으로 뭐 정부가 다 매수해서 임대주택으로 낼 수는 없으니까 일단 그런 상대적인 그 기반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고, 또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만든다 했을 때 그냥 100% 임대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 임대로, 그거 뭐 3만 세대든 다 임대로 간다 라고 하면 세곡동 내곡동 그때 분양하면 그때 잡은 사람들만 싸게 사서 그냥 로또가 된 거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사실 10년 뒤에도 너 저렴하게 살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도 줘야 돼 이런 식으로 갔다가 가면 우리 국가가 임대주택 비율을 많이 높여놓고 그 분양형 임대는 사실 의미가 없다. 그건 무슨 목표의 정책이야? 지금 3기 신도시를 짓겠다, 네. 또는 서울 도시만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양질의 일반 분양용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가서 비싸게 집 사지 마시고 앞으로 나올 이 아파트들, 그런 물량들이 생기면 그 집을 사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 지금 임대로 계속 살 수 있는 집을 주겠다는 거는 지금 판교 지금 10년 임대 문제 되는 것처럼 계속 그냥 공공 임대 아파트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주의 안정이 생길 수는 있긴 하겠지만 지금 부동산 가격, 어차피 영구 임대 아파트가 가격이 임대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지금 기존 부동산 시장에 영향 끼치는 거 아니잖아요. 두 개는 차별화된 시장이죠. 다른 시장이에요. 걔네들이 임대 아파트도 영구 임대 아파트 이런 애들이 있다라고 해서 강남에 또는 뭐 인기지역 성동구의 아파트 가격들이 안 불안한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걔는 그냥 거주 목적으로만 계속 임대 살다가 나올 집인 거고, 내가 필요한 거는 내가 뭔가 부동산 가격 상승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내가 내 집에 못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집을 필요로 하는 수요들이 지금 시장에 계속 수요로 계속 대기하고 있는 건데, 그 물량 자체를 다 없애버린다. 앞으로 3기 신도시도 재개발료 다 임대로만 돌리겠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3기 신도시는 나한테는
세당 안 되는 카드니까 나는 그냥 지금이라도 집 사야겠다라고 하면 수요가 더 늘어나는 역할을 하겠죠. 지금 얘기하신 거가 사실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네. 뭐냐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지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일단 부동산은 일단 투자의적 관점으로 보고 일단 내가 내 집 가지고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해야 되면 이게 뭐야 그렇다 해가지고 집값 잡혀라고 하면 집값이 잡힌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가 내가 계속적으로 난 투자랑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했을 때 태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면 아까 이 얘기를 저도 할까 했는데 지금 얘기를 하자면 3기 신도시 임대료 공급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 못해요? 뭐 돈이 없어요. 그 토지 수용하고 해서 그거 번 거 가지고 토지 매각하고 해서 그 돈을 가져와야 LH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매각해야지. 그러면 건설회사 그 땅 사서 시행자가 땅 사서 일반 분양을 해서 그 과정에서 자기도 수익이 내야지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왜 돈이 없냐면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 안에 아까 뭐 인간 임대주택 비율이 왜 이렇게 높냐? 왜 우리는 유럽이나 이런 데처럼 공공이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 비율이 낮냐? 우리나라 가난한 나라에서 출발해서 그래요. 그래서 서울시도 국가도 돈이 없어서 땅을 확보해야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있는 땅을 집을 공급하고 팔아서 돈을 썼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땅을 팔아서 한강변 택지 그러니까 한강 정비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이거 한강변에 있는 모래 파가지고 옆에다 택지 붙여서 잠실이고 반포고 이런데 택지 이거 만드는 돈이 없으니까 그거 땅 파는 비용을 해가지고 그걸 땅을 팔아가지고 그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가질 수가 없어서 갖고 있었던 땅들도 어떻게 해서 땅 만든 거 있으면 그거 민간에다 팔아가지고 그 돈 갖고 나라에 쓰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결국 가난해서 국가가 가난한 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서울시의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공급 대책 항상 부동산 대책은 수요 대책하고 공급 대책이 있는데 공급 대책이 경기도권에서는 이번에 나왔지만 3기 신도시가 나왔지만 서울은 안 내놨어요. 서울은 그린벨트 안 풀었단 말이에요. 지난 텀이라고 하는 건 2008년, 9년, 10년 이때 그러니까 2000년대 초중반에 부동산 가격이 불안할 때 정부는 계속 공급 대책을 냈어요. 그 공급 대책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2005년에 발표한 831 대책 때 발표한 위례 신도시예요.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강남의 부동산 이 공급을 채워줄 만한 강남 대체 신도시를 짓겠다. 그리고 기존에 조성 사업을 하고 있던 판교도 중대형 평형 중심으로 당시는 중대형 평형이 계속 올랐으니까 중대형 평형 많이 공급할 거고 위례 신도시는 아예 중대형 평형 중심의 신도시로 만들어서 공급을 할 테니까 이 공급을 채워줄게 라고 했는데 그 시절에 추진했던 공급 물량들이 지금 아직도 북일의 분양 다 안 끝났잖아요. 되게 뒤늦게 시간을 두면서 공급이 됐잖아요. 근데 그 물량들이 지금 오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오고 나서 2009년도에 보금자리 주택 하겠다고 가을에 발표하고 나서 세곡 네곡에 있는 그린벨트 풀어서 굉장히 싸게 갖겠다. 그러니까 옆에 아파트는 그 당시에 공포는 그거였어요. 서대문구 끝자락에 있는 재개발 구역의 아파트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가가 4억 5천 이렇게 나오는데 강남의 바로 옆에 있는 그린벨트 아파트가 4억에 나온다는 거예요. 민간 사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민간 사업들이 다 작살나면서 이런 그린벨트들을 강남 인근에 풀어서 공급을 할 거니까 사지 마세요 하니까 그런 공급이 당시에 먹혔는데 이번 공급 대책에는 서울시가 서울 안에 있는 그린벨트를 안 풀었잖아요. 안 풀었고 뭐 한다라고 했냐면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공급하겠다고 하는 물량은 저희 경찰서 헐고 거기에 경찰서 새로 짓는데 위에는 아파트를 지을 거예요. 저기 유수지 있는데 유수지에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건데 밑에 유수 시설 만들고 빗물 펌프장 시설 만들고 그 위에 아파트 지을 거예요. 뭐 이런 식의 내용이니까 빗물 펌프장 위에는 아파트 분양 받고 싶어요? 분양하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임대 목적 아파트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공급 대책만 나오니까 과연 뭐 충분한 수요를 이게 채워줄 만한 공급이냐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거죠. 저거 나올 물량들은 어차피 우리 목 거 아니야라고 하니까 안 가는 거고. 근데 이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죠. 서울시가 이제까지 안 쓴 카드니까
서울시가 갖고 있는 다른 그린벨트들을 더 풀어서 공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네. 얘기 계속 이제 돌고 도는 거지만 이제 여기서 이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마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얘기한 부분이랑 부동산님이 얘기한 부분 종합해 보면 사실 결론 다시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제 생각은 그런 거죠. 결국은 정부가 임대주택을 하는 거는 좋아. 근데 문제는 돈이 없어라는 얘기를 이제 부동산님이 얘기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뭐 세곡 내곡동이든 하다못해 위례 같은 경우도 결국 택지 분양해서 다 집을 짓잖아요. 그럼 일시적으로 안정화는 당시는 시켰었죠. 근데 이제 세곡 내곡이니 위례니 그때 공급이 이제 쭉 차고 나면 이제 시세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다시 그냥 움직이는 거지, 그게 전체적인 부동산의 계속적인 안정이 추구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위례를 만들 때 100% 임대로 만들었다. 정부가 진짜 미친 척 하고서 돈을 막 쏟아 넣어서 다 예를 들어서 100% 임대를 만들었어.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좀 편안하게 살고 있다가 나중에 나가면 또 그 다음 사람한테도 계속 시대가 지나더라도 계속적으로 주거 안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뭐가 됐던 간에 그 분양을 해버리는 순간 한순간에 이벤트성으로서 그친다라는 거죠. 때문에 만약 예를 들어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한 거가 그거죠. 실제 그 현실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떠나서 만약에 진짜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이제 더 이상 택지가 안 남아서 그린벨트도 이제 다 풀고 뭐 이제 뭐 남는 것도 없고, 정부가 진짜 집을 이 나중에 가서 한 10년 20년 뒤에 하려고 해도 저 멀리 있는 데들밖에 못 임대주택 짓는다라고 하면 마지막 남은 그나마 괜찮은 땅에다가도 진짜 1만 세대를 100% 임대로 짓는다. 그냥 어중간하게 경기도에 30만 가구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진짜 핵심적인 위치에 미친 척하고서 1만 세대 딱 그냥 뭐 진짜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그런 위치에다가 임대주택 100% 임대 딱 지었다. 그럼 그거 자체가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현실 가능할 건지에 대해서는 안 그냥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 1만 세대 받은 사람만 혜택이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뭐 안 된, 지금 LH가 중대형 평형 같은 경우는 장기 전세 주택 시프트 받았던 거 지금 다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행복주택 말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나왔던 것 중에 이름이 뉴스테이. 뉴스테이가 나온 이유도 결국 돈이 없으니까, 민간에서 공공에서 할 수 없으니까 민간 니들이 기업, 우리가 돈 못 대주니까 니들이 가서 좀 한꺼번에 좀 약간 사업성 좋게 해줄 테니까, 용적률 좀 풀어줄 테니까 너희들이 가서 그냥 집 지어가지고 임대 놓으면서 어떻게든 좀 풀어달라, 이런 식의 포지션이었거든요. 그리고 마곡 오세훈 시장이랑 박원순 시장이랑 선거할 때 붙었던 포인트가 부채였어요. 서울시 부채. 서울시를 왜 이렇게 빚더미로 만들었냐. 그거 다 마곡 토지 수용할 때 들어가서 SH공사에 있던 부채 있는 걸 갖다가 빚더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때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해명했던 게, 여기 오세훈 시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당시에 막 이거 택지들 사느라고 나온 빚이고 이거 이제 택지들 다 팔면 이 부채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심각한 문제 아니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빚더미에 있는 어떤 도시인 것처럼 받아들여졌잖아요. 결국 또 서울시에서 그런 임대사업하면 뭐예요? 다 빚잔치 하겠다는 거예요. 서울시가 엄청난 부채를 끌어안고 토지를 수용해야 되는 건데 불가능하지. 논의할 대상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불가능한 카드란 거죠. 뭐 일단은 네. 정부 예산을 엄청 쏟아붓든 뭐하든 뭐 이렇게 했을 때 해본다면 차라리 저는 그렇다는 그 얘기예요. 뭔가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막 여기저기 퍼뜨리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딱 해놓으면 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공급이 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을 대신 조건들을 걸어놔야겠죠. 뭐 이제 뭐 진짜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서울에 살고 싶어도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다 불가능이라고 그냥 제가 인정해버리는 생각할 땐 순간은 그거예요. 빌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좀 좋은 조건으로 그냥 아파트에 사는 수요를 대체해주는 그런 정도지, 걔가 어떤 지금 부동산 가격을 불안하게 하는 이 수요를 잠재워주는 역할은 저는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진짜 집값 잡기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다시 도돌이표로 돌아오네요. 정책을 생각해봐도 저는 되게 나름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옆에서 비판을 받고 나니까 하긴 현실성이 좀 떨어지긴 하죠. 많이 그렇게 되는, 또 이거를 그러면 진짜 서울 집값
그럼 영원히 못 잡느냐? 못 잡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잡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리 차면 기우는 거고, 부동산 가격이 상식 범위 이상으로 오르면 시장이 작동을 하면 야 씨발 저 돈 주고는 안 살지 되면서 안 사면서 그 선에서 맞춰지면서, 지금도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심리에 따라서 불안한 사람들이 거래량이 막 엄청나게 터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쫓겨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은 일부가 가면서 가격의 상한선을 찍어주고, 상한선이 찍히면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야 15억 5천 나왔다, 16억 5천 나왔어, 17억 지금 그러면서 시장이 지금 왜곡되고 있는 거지. 제가 왜곡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저는 지금 서울의 부동산이 어느 정도 버블 구간에 왔다고 생각하고 버블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의 부작용일 수도 그러니까 있고. 뭐 네. 그거죠. 이게 뭐 시장에 가만히 냈었으면 이 정도 금액일 게 정부 정책이 오히려 왜곡을 가져와서 이제 뭐 늘리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럼 시장을 가만히 냅둬야지. 적정 가니까 원래 그게 괜히 정부가 어중간하게 정책을 펼쳐봤자 더 힘들어진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동산 쉽지가 가격이 끝없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냐? 저는 시장이 작동을 하면 물론 그렇죠. 예, 그렇지 이제 않을 수 있다. 뭐 그리고 천년만년 올라가지 그리고 않으니까. 이제 이미 심리가 많이 위축됐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처럼 쫄아 있는 사람들도, 저는 막 뭐 무역 전쟁 이런 거 뭐 사실 이제 요새 좀 저도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디플레이션에 대한 얘기, 공부 이런 것들 사실 되게 공포가 있어요. 잘 모르니까. 디플레이션 시대에는 어떻게 되나? 왜 은행에 돈을 맡기는데 은행 이자를 안 주고 내가 보관료를 내야 되는 상황 시대가 오지? 그런 디플레이션 시대에서는 자산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왜냐하면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사실 저도 물어보려고 다른 전문가 분들을 모셔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디플레이션은 사실 경제학적으로는 봤으면 인플레이션보다 위험한 게 디플레이션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상 이걸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네요. 네. 하여튼 오늘 위식의 흐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주저없이 얘기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쭉 이루어지고 오면서 한 시간 촬영했을까요? 그런 것 같은데 좀 저는 나름 이제 열띤 토론도 하고 오히려 주제가 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막 주제가 휙휙 바뀌어서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정신없을 수도 있긴 할 것 같은데 저는 재밌었어요. 저는 이렇게 방송 찍으면 안 되겠다 사실 그 생각을 했어요. 다음에 할 때는 지난번에 하던 것처럼 적어도 PPT라든가 앞으로 나눌 주제들은 어떤 흐름을 놓고 어떻게 논박을 하거나 서로 의견 교환을 해야지 이게 보는 사람들이, 저는 이게 보시는 분이 이거 늪에서 이 새끼들 계속 답안 나눈 얘기 가지고 싸우고 있네, 이렇게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런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원래 컨셉이 그런 거였어요. 정답이 없는 얘기를 한번 해보자. 네. 그렇게 매번 이게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이제 정책이 어떻다 이렇게 영향은 이럴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정답을 만들어 버리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이게 뭐 이거 틀렸다, 너는 이제 뭐 맨날 올라간다고 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 좀 추석 때 가볍게 한번 얘기해 볼까 했는데 사실 가볍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뒤죽박죽이야. 뒤죽박죽.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할까요? 네. 정리를 하면 일단 뭐 얘기했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왜 부동산 투자에 열광할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출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얘기 나온 거가 일단 접근성이 쉽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여러 주변에서 접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도, 혹시 투자를 안 하고 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 접근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많이 갖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왜 많은 대중들이 주식이나 금 가격에서는 그렇게 막 비판을 안 하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냐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봤고, 실질적으로 뭐 전세 시장이 어떻게 되냐 답안 나오는 논쟁도 얘기해봤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과연 계속 이렇게 정책적인 얘기,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치면 부동산이 좀 안정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도
현실성 떨어지는 얘기 좀 몇 번 좀 해봤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생각해보면서 내 생각은 좀 이런데 이 생각은 뭐 부동산님이 맞는 것 같고 이 생각은 뭐 현실성은 떨어지는 것 같지만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얘기를 좀 정리할게요. 네. 제가 제 얘기를 정리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부동산 투자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운빨이 맞는 세대가 있고 운빨이 안 맞는 세대가 있어요. 근데 운빨이 안 맞는 세대도 타이밍을 그러니까 내가 5살 어린 애들이랑 같이 처음 투자했으면 엄청 대박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맞추면 내 친구들한테 맞추지 말고 그 세대의 타이밍을 잘 맞추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에 올라탈 수 있어요. 이거는 지역이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앞으로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뭐다? 쉽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이 보인다. 그 사람 쭈뼛하면 실패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런 어떤 경험적인 통계도 어느 정도 받아지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하자면 저도 진짜 집에서 받은 거 없이 출발했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제가 성공적인 투자를 한 사람은 아니고, 그러니까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자도 아니고, 지금도 처음 산 집에 이자 대출이자 원금 상환하면서 매달 내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제가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았으면 제가 살 때가 제가 2005년에 첫 분양권을 구입했는데 그 당시에 거의 막차다 이런 느낌으로 쫓아왔는데 어쨌거나 그 집이 지금 그 집에 살고 있거든요. 뭐 부동산 TV 보신 분들 중에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의 기둥뿌리가 되어줘서 이후에 자산 형성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10년, 15년 그 판단을 하던 15년 전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 그 선택이 사실 15년 후에 저의 지금 모습을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안 돼, 또는 올라야 돼, 이런 어떤 위치에 서가지고, 그러니까 경제라고 하는 거, 시장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를 당위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흐름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이 파도를 잘 타면 효과적으로 탈 수 있을까를 잘 보시고, 뭐 부동산 TV에서도 그런 흐름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리고 다른 분들 투미TV라든가 이런 통해서 그런 흐름들을 놓치지 않게끔, 그러니까 부동산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사는 게 저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밀도 있게 맨날 부동산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필요할 때는 되게 밀도 있게 봐야 되지만 저는 지금 밀도 있게 안 봐요. 왜냐하면 내가 투자할 생각이 없거든. 투자할 여력도 없고 그냥 흐름만 보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제 한번 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는 분야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체크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갖고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게 실패하지 않는 실패의 확률을 줄이는 좀 더 아늑한 15년 후 미래를 어떤 미래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 좀 뒤죽박죽이었지만 약간 좀 끝마무리는 훈훈한 걸로 훈훈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뭐 사실 부동산 TV 보시는 분들, 투미 TV 보시는 분들도 똑같겠지만 내가 부동산 투자 안 하려고 해도 결국 위식주 중 하나의 큰 틀이기 때문에 결국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부동산. 이제 좋아도 싫어도 일단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부동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내가 향후 부동산님도 15년 전에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관심 너무 깊게 너무 매몰되면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좀 가볍게 적당히 내가 알 만큼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걸 어떻게 이렇게 추석 특집 한번 마무리를 각자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얘기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주제 없는 얘기 아닌가? 너무 좀 힘드셨나? 저는 뭐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뭐 또 다시 좋은 얘기로서 한번 주제를 가지고서 찾아오든 아니면 뭐 좀 개념적인 걸로 찾아오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투미TV입니다. 부동산 TV입니다. 감사합니다.